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재료와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전방위 예술가이자 그리고 삶이 예술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강연을 하는 강연자 박기열입니다. 저는 한 20여 년 공예를 베이스로 작가 활동을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예술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그 예술인문학 강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컨텐츠가 필요한 여러 사람들에게 생각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 떠보니 다 공예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공예 가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쓰던 어떤 물건, 가구 이런 것들이 다 공예품이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작가가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을 계속 만지면서 자랐더니 이 공예를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요. 같은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그 자식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아버지는 누군가의 이세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작품, 생각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도록 어떤 이야기도 작업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관심이 너무 많은 아들에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존경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전공자가 아니어도 창작 활동을 하고 결과를 발표하면 누구나 작가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대중이 쉽게 생각할 수 없거나 경험하기 힘든 영역의 것들을 자신만의 철학과 개성이 담긴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저는 진정한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과 용기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영화의 레옹이 살인을 청부하는 자기 클라이언트에게 사람을 죽이면 사대보험이 되냐거나 3.3% 떼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건 정말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작품만큼 멋진 삶을 사는 작가, 혹은 작가가 아니더라도 삶의 순간순간 특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저는 누구나 작가 또는 예술가라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물론 조형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지만, 그 외에도 제 삶을 뭔가 기쁘게 하고 밝게 해주는 것들, 음악도 마찬가지고 사진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장르에 대한 것들이 항상 마음에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같이 접하고 작품하고 접목시키다 보니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좀 편해졌고, 그리고 재료를 다루는 것도 겁이 없어져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박경림 씨의 예술 감독, 콘서트 예술 감독을 한다던가 오은영 박사님의 강연 기획을 한다는 것도 공예가로서는 좀 특이한 이력이지만, 새로운 재료나 새로운 대상에 대한 겁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겁 없이 많은 것들을 접하고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집안이라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농부가 사계절 동안 계절의 변화와 농작물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통찰이 자식들에게 어떤 혁명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술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더 자유로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던 가르침이 저는 가장 저한테는 큰 목표인데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것, 그래서 관여하지 않고 늘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저의 어떤 과제이고요. 지금까지는 거의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열심히 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예술이 없을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다시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왕 사는 인생,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는 것도 참 좋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아주 작은 그 디테일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의 감각, 그리고 자칫 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경쟁 구도가 있는 세상에서 나를 늘 촉촉하고 잔잔하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가가 되기 위한 예술이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예술로서 글을 써도 좋고요. 그냥 내가 먹은 맛있는 음식에 사진을 찍어도 좋고, 그래서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서 그냥 내 삶을 조금씩 기록하고 좀 더 부드럽게 물들어가는 그런 방법들을 각자 익히는 것,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많은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선생님만큼이나.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이 남는 것, 오늘 하고 싶은 그 이야기의 영화는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삶은 어차피 힘들고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지나갈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괴로움 안에서도 뭔가 좋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 영화 주인공처럼, 그리고 그래서 그 주인공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자기의 아들을 거기가 수용소가 아니라 놀이터로 착각하게 만들 만큼 뭔가 긍정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을 살면서 그런 긍정적인 마음,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술은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만들어진 장르입니다. 지금처럼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고 복잡한 문제가 이제 널려있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각과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예술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삶이 예술로 물들기를 바랍니다. 네, 박기열 작가님과 인터뷰였습니다. 공예가로서의 삶과 그리고 또 공예가였던 아버지와의 어떤 이러한 유대감, 그리고 예술가 집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들을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생작품으로 말씀하신 이 인생은 아름다워는 제가 영화인문학 강의를 할 때 많은 학습자분들께서 인생 영화로 꼽아주시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비극을 담고 있죠. 나치 독일군에 의해서 유대인이 학살이 되어가는 비극인데요. 그 과정에서 그 도라와 기도라고 하는 아내와 남편의 애틋한 사랑, 그리고 조슈아라고 하는 아들이 같이 이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지만은 끝까지 아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고자 했던 아버지의 부성애를 절절하게 그리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이라면 꼭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작품과 관련해서 이탈리아의 영화 운동인 네오리얼리즘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인생은 아름다워가 1940년대에 일어났었던 이 네오리얼리즘의 영화 운동에 맥을 잘 잇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영화의 기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영화는 그 프랑스에서 발상이 되었습니다. 르메르 형제에 의해서 발명이 되고, 또 프랑스의 마술사였던 조르주 멜리에스에 의해서 예술품으로 변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나 이탈리아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는 사실 이제 영화의 중심지라고 하면 이제 할리우드를 떠올리게 되죠.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영화의 중심지가, 주도권이 옮겨가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1, 2차 세계대전 때문이었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영화가 발명품으로, 예술품으로 변모하고, 그리고 이게 대중들에게 상품으로 각인이 되어야 되는 과정에서 유럽에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토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미국에서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불을 쌓게 되고요. 물론 미국 안에서도 1930년대 대공황을 겪게 되지만 오히려 오락거리가 없었던 그 시기에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도피처 역할을 하면서 상품으로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스타와 스튜디오와 그리고 장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닦여졌고, 그게 오늘날의 할리우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 유럽에서는 영화를 아예 제작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영화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미국과 다르게 스튜디오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현실이 피폐하고 어려운데 스튜디오 안에서 허상의, 조금은 허구의 이야기를 담아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네오리얼리즘, 신사실주의라고 하는 어떤 영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작은 이제
자전거 도둑이라는 영화이고요. 이 영화는 전업 배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영화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주인공인 영화입니다만 전업 배우가 아니라 실제 노동자와 신문을 팔았던 소년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그 당시 이탈리아 아버지들의 힘든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오마주한 영화가 바로 시네마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네마 천국은 이탈리아 한 섬마을에 극장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영사기사였던 알프레도와 그리고 훗날 이제 유명한 감독이 된 토토의 어떤 긴 인생을 담아낸 영화가 시네마 천국이고요. 그리고 이 맥을 잇는 게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둑과 시네마 천국과 인생은 아름다워 이 세 편을 좀 시차를 두고 보신다면 근 60년의 이 이탈리아 영화의 정수를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꼭 영화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번째의 힐링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술과 함께하는 그리고 영화와 함께하는 그런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